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고2 학생들의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독서지문 중에서 법지문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법지문은 주제가 주택 임대차에 대한 건데요. 이 지문하고 문제를 다 읽고 풀어보면요. 이게 부모님 세대라면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평소 거래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분들은 그런 거래 경험을 갖추기 어렵고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걸쳐가지고 은근히 오답률이 다 60% 안팎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첫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즉 임차인 임대인 벌써 지금 대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비적인 짝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또 뭐 문제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꿀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지위가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지 늘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세 들어 산다, 세를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 즉 임차권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 특징이 채권입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내용이요. 나중에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부분에 상당히 이런 채권이니 물권이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늘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약간 고2 학생들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왜 임차권이 채권이냐? 바로 특정한 채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임대인이죠. 그리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행위가 바로 그 임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임대인 외의 제3자, 딴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내가 이 집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자, 이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건 보나마나 뭐, 선지에 써먹은다거나 사례 문제 써먹은다거나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채권하고 물권 또 서로 대비되는 짝이 나왔네요.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 한 사람한테, 특정한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인,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말고는 주장할 수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집주인이 바뀌면은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을 비워주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당히 임차인한테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민법에 그 전세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 앞에 기역 임차권, 니은 전세권, 기역 니은으로 해서 나중에 23번 문제로 해서 서로 대비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문단 읽어본 다음에 일단 23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22번. 하여튼, 자, 전세권의 특징 보겠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 여기까지는 임차권하고 내용이 같네요. 근데 뭐가 틀리냐? 다만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물건에 의해서 전세권 들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걸 써먹기 위해서 앞에 1문단에서 전세권도 물건의 일종이다.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당연히 원래 물건은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듯이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등기 내용 나오니까요. 이게 이번 고3 서울교육청 고3 모의고사에서도 법지문에 거의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등기. 아마 같은 그룹의 그 출제진들이 출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고3 요번에 독서지문, 법지문도 같이 참조해서 보면은 이런 개념을 더 심화해서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등기를 필요로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자기 집주인이 이 집에 대해서 나 말고 딴 사람이 또 물권자가 있다고 하는 거, 물권자를 또 만든다고 하는 거 원치 않겠죠. 네,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결국 이제 지금부터 전개될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왜 만들게 됐는가, 그 취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주택임대차에 의해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은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설정해 주어서 등기를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렇게 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취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세권을 왜 집주인들이 이런 걸 등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걸 싫어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주인이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맡겨서 또 돈을 대출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등기부에 자기 말고도 소유자 말고도 이렇게 전세권 뭐 그런 세입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로 딱 등기부에 나와 있으면은, 은행이나 그런 데서 돈을 빌려줄 때 그 집의 가치를 깎습니다. 담보 가치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권리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걸 좋아할 집주인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 이제 앞으로 쭉 보기 전에 그 기억하고 니은, 기억은 임차권, 니은은 전세권.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고 민법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과 민법에 있는 내용, 원칙적인 내용 그대로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는 문제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22번 문제도요, 오답률이 66.5%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기억은 채권인 임차권이고요, 니은은 물권인 전세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기억,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계약 내용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고요. 2번, 니은,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동의해줄 임대인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3번, 니은,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해 놓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은 세상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힘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부모님들이 푸셨다면은 지문 안 보고도 이거 답은 3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지문이다, 그렇게 돌렸을 것 같은데,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전세권이니 뭐 등기니 이런 개념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지문에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한 것 같습니다.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일단 그 전세권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임대차 기간 동안 소유권 가질 리가 없죠. 네, 그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이나 니은, 즉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계약상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건 둘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권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니은 전세권은 기억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권이기 때문에. 즉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임대인 말고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이 일단 민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2번 일단 답은 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허탈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많이 용어가 생소하고 그런 게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임차인을 보호한 제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그렇게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리고 임차권한테 부여하는 물권적 효력, 즉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의 내용이 뭔가,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즉 주택 인도, 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그날, 다음 날 이런 거 나오면 분명히 사례 문제 써먹거나 뭐 틀린 선지로 만들거나 꼭 거의 국어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집 인도받아가지고 이사 마치고 또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 마치고, 근데 그날 그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와 또 비교되는 것이 전세권이죠. 네.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갖추게 되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이 무슨 뜻이냐? 그 설명이 그 다음 문단에 나오겠습니다.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바로 이게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권적 효력,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바로 어떤 유형이냐?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자, 임차한 주택이 경매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집주인이 워낙 여기저기 돈 빌려 받은 데는 많고 돈 갚을 때는 많은데 그걸 제대로 다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돈 받을 사람들은 이 집을 경매에 넘겨가지고 그 집 파는 돈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경매에서 당연히 집을 사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게 경매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 소유권은 물권,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은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한테는 원래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일단 원칙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시 말하자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 쫓겨나지 않을 권리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적었듯이 쉽게 말하자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새로 집을 산 사람,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집주인이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래도 나는 뭐뭐 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 뭐뭐 할 때까지, 즉 내가 처음에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권리가 대항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물권적 효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속 추론을 계속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도가 또 뭐냐면요. 이제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어른들 보면요. 주민센터에서 동그란 스탬프 같은 걸로 찍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일자인데요. 그런 확정일자까지 왜 받느냐? 바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냐? 읽어보면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뭐뭐 한 날부터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그러니까 다시 대항력 하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추어진 그날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항력은요, 전입신고하고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그 효력은 대항력 갖추고, 즉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맞추고 플러스 확정일자 받은 그 날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의미, 즉 어른들이 말하는 쉬운 의미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경매 넘어가면은 이 집주인한테 돈 받아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임차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임차인 돈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설정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그 다음날에 누군가가 이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권리를 등기를 해놓는 것이 저당권인데요. 그렇게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그 다음날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한 사람이 앞서서 이 임차인이 경매에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설정된 물건의 우선하에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요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확정일자 갖추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먼저 이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 빌려주고 등기 마친 먼저 설정된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밀리는 거죠. 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저당권 등기를 한 사람이 먼저 돈 받아가고, 돈 남아가지고 이제 임차인 비롯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돈을 또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자꾸 뭐뭐한 다음 날, 뭐뭐 한 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쫓겨나지 않을 권리 차원에서는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이렇게 경매 같은 것처럼 임대인한테 돈 받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가지고 돈을 받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 변제권 차원에서는 확정일자 갖춘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이제 각각 효력이 어느 날부터 어느 날 다음 날부터 잘 이해를 해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이것도 분명히 출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도가 또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그러네요. 방금 전에 보통의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그런 거 갖춘 날보다 하루라도 먼저 담보 잡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한테는 순위에서 밀리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보다 먼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한 물권자보다도 먼저 이 사람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한테 돈 받지 못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닌데 임차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이해관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소액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다 딴 사람보다 무조건 우선해서 변제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까지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보증금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금액까지만 딴 사람들보다 선순위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하고 또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예가 최근 보니까 금년 2월 14일부터 또 금액이 올랐네요. 상향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역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서울의 그 경우에는요, 그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일단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나서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선순위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말고요, 부산, 대구, 광주 그런 광역시하고 경기에 일부 몇 가지 시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시 이름들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또 그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8,500만 원까지가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요.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이 전액을 다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800만 원까지만 다른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먼저 소액 임차인의 그 보증금 액수가 해당돼야 되고 요 이하로 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받은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적으로 즉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 네, 이렇게 여기 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제도가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제도가 나오는데요. 그거 보기 앞서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21번하고 23번 문제가 있으니까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1번을 보면 이것도 오답률이 60%를 넘어갔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면 아까 지문에서 봤지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받는 거, 이것 당연히 맞는 말씀. 2번 주택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된다. 네. 이게 상당히 좀 헷갈렸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주택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부에 그렇게 등기부에 기재하는 공식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헷갈리느냐? 임대차가 체결되었을 때 관할법원이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될 때는 바로 전세권이 설정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만 이 주택임대차가 체결되었을 때 관할법원이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 사람들이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같이 임대인 동의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법원이 이런 걸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냥 주택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센터도 아니고 다 이렇게 당연히 등기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은 쉽게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학생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많은 오답으로 지금 쓴 부분이 아마 선지가 4번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거 지문에 있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반환해야 된다. 4번이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인데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의 전부를 받아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맞죠. 바로 이거 다시 한번 그 지문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즉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보증 금액은 우선해서 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를 지금 제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울은 얼마 보증금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얼마까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또 어느 금액 이하 보증금 중에서 어느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 실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한 내용도 그렇고요. 하여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다른 채권자들도 같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임차인만 억울하게 돈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4번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다른 말로 누구에게나 주장하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물권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네, 23번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65%를 넘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대항력을 갖추면 죄송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거죠. 적절.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이 경매에서 산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즉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즉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갖추지 못했던 얘기겠습니까?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자, 우선 변제권 보호받으려면 대항력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번도 맞겠습니다.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췄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틀렸네요. 바로 다음날 그날, 요거 가지고 분명히 함정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고 다음날 그날 그런 표현을 지문에 넣은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날, 그걸 따질 때가 다음 날이고요.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날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갖춘 날보다 먼저, 하루라도 먼저 뭐 저당권 같은 물건을 설정한 사람한테는 우선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밀리지만, 그 하루라도 뒤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 즉 담보로 잡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보다 먼저, 임차인이 먼저, 자기 돈 먼저 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그런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그날. 4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랬고, 제가 여기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 광역시라든지 경기도 일부 시지역에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보증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가면은 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딱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이렇게 뭐 부산이나 대전 그런 데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똑같은 8천만 원 하는 집에 임차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때는, 이때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이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4번 선지였고요. 5번,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에, 바로 이거 대항력 갖추었다고 하는 얘기죠. 네.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날, 바로 대항력을 갖춘 것인데 이게 틀렸네요. 한 날에, 이거 아니고 다음 날이죠. 네. 한 날이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효력이 생기는 거 유의하면서, 자, 하여튼 그날에 주택에 다른 물건이 성립되면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보다 후순위가 된다.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이 원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니까 이 전입신고한 그날에 이렇게 다른 물건이 성립되는 것이 있으면은 임차권은 그 사람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이것을 왜 지문에 집어넣는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선조 관련돼서 이사하는 날 일단 빨리 이삿짐 정리 마무리하고 빨리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하는 날에 꼭 다시 한번 그 집의 등기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갑자기 또 집주인이 마치 뒤통수를 치듯이 이 집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 빌려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한 날 바로 꼭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 뭐 혹시 사회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뭐 어디 빌라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빌라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가 만료돼서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 뭐 뉴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여기서 좀 추론이 필요하겠네요. 왜 이사를 가면은 자신의 권리 순위, 즉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그런 게 대항력이라든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왜 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이사를 가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주택을 인도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는 주택을 인도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일단 상실했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으려면은 확정일자뿐만이 아니고 대항력은 다른 말로 주택인도 전입신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입신고 자기 이사갈 집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집을 더 이상 자기가 인도받아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대항력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사를 가면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주택 인도를 더 이상 그런 요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자기 권리 순위, 즉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고 꼭 내가 어느 시기에 이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참 이사 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집 계약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새로운 또 보호제도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서 봤지만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특별히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취지를 보겠습니다.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즉 역시 임차인이 신청해야지만 법원이 해주는 것이지 뭐 당연히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원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가지고 사달이 생겼는데 당연히 임대인 동의 필요하지 않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받지 않았으면요, 일단 뭐 대항력이 안 생기고 우선 변제권도 안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취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한편입니다. 디귿입니다. 디귿.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임차인은, 아까 소액임차인 어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느 금액 보증금 금액이 해당된다 하면 거기 그 지역에 따라 정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는 그런 소액임차인입니다. 그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가 바로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사 가게 돼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내가 우선 변제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힘들게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놔서 임차권이 그 등기부에 기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더 이상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나보다 앞선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다른 세입자들이 없었으니까
이 집 경매에서 나온 돈 가지고 뭐 내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내가 먼저 받아갈 수 있겠다 그런 대충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자기 뒤에 임차권 등기 마친 다음에 새로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까지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 버린다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악용하기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가짜 소액 임차인들 막 동원해 가지고 막 보증금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얼마든지 또 괴롭힐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취지에서 바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맞춰진다면은 아무리 그 후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자기 순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 디귿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25번이니까 2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네, 25번. 그 디귿의 이유, 즉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뭐 바로 뒤에 있듯이 원래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이 바로 4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 4번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즉 임차권 등기보다 뒤에 소액 임차인 된 사람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건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자, 이게 답인데요. 그럼 이거하고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 보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결국 한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이렇게 소액 임차인 된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 인정돼서 이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보다도 우선 변제되면, 이건 다른 말로 해보면은 등기된 임차인이 그만큼 또 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보충해서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임차권 등기보다 뒤에 소액 임차인 된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면은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건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등기된 임차인 자기보다 윗순위 있는 사람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임차권 등기보다 뒤에 임차인이 된 사람이 자기 뒤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까지도 순위에 밀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래 등기된 임차인은 이제 임차권 등기 맞았으니까 지금까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만 내가 순위에서 밀리고 그 다음 순위 나구나 하고 뭐 대략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한테까지도 최우선 변제권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밀리게 되면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등기된 임차인이 그만큼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서 결국 돈을 더 변제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추론이 필요한 선지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많이 오답으로 지금 한 선지가 아마 3번인 것 같은데요. 3번이 이제 뭐가 지금 현혹을 하고 있냐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즉 임차권 등기보다 뒤에 소액 임차인 된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원래의 임차인,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이렇게 아까 본문에도 원래 임차인이 뭐 예상하지 못한 손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원래 임차인에 많이 현혹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뭐하라 이런 문제 만들겠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뜯어보면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뒤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만큼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의미를 잘 추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원래 임차인 요거 가지고 적절한 선지로 만들 거면 굳이 이런 추론 문제 만들지도 않죠. 어차피 본문에 그 취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임차권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선 변제권 자기보다 우선한 순위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만큼 등기된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 3번, 4번 선지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 문제 24번을 보겠습니다. 네, 24번. 일단 가급적이면 이 보기를 읽으면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문하고 연결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하나 또 짚어나갈 수 있으면 훨씬 정답을 빨리 맞출 수 있게 되겠죠. 먼저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기 내용 일단 간단히 그 지위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증금액수는 2억 원이고요. 일단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금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이니까 2023년 2월 4일이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시작된 2월 5일 날에 이제 A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 신고했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일단 뭐는 갖췄던 얘기입니까? 대항력은 갖췄다고 하는 거죠. 네. 대항력 갖췄는데, 다만 대항력은요 2월 5일에 바로 발생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2월 6일부터 발생을 하겠죠. 네, 2021년 2월 6일부터 대항력 발생을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6일부터 일단 그걸 딱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계약 기간 내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확정일자 받지 않았으면 뭐는 지금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아마 뭐 설마 이렇게 집이 경매되는 일이 있겠어, 뭐 주인이 알아서 보증금 잘 돌려주겠지, 아마 그런 생각에서였는지 하여튼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지금 우선 변제권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 일단 이렇게 이 의뢰 지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또 보면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4일, 자 이게요 딱 임대차 기간 만료 딱 2개월 전,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 갑에게 기존의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 이렇게 이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왜 딱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2달 전에 이렇게 날짜를 설정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고 나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까? 그건 이제 뒤에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갑은 근데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군요.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마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지금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뭐 딴 사람들한테 더 급하게 돈을 갚아야 될 채권자들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 즉 2023년 2월 4일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제일 처음 퍼뜩 떠오르는 제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먼저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먼저 딱 개념을 잡고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12월 4일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 놨네요. 자, 아까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결국 임대차가 종료돼야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2023년 2월 4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네, 이 날짜가 틀렸습니다. 사실 12월 4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2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집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임대차가 새롭게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12월 4일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른들은 이제 이 날짜 의미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날짜 의미를 가지고 본래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12월 4일 딱 만료 전 2달이 되는 그 날짜를 만료 전 2달 전이 되는 그날에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선지를 만들어 놨네요. 다음 2번 선지입니다.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 갑한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언제입니까? 일단 역시 임대차 종료되는 즉시, 즉 기간 만료 즉시, 네. 종료, 다른 말로 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죠. 다만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줘서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게 틀렸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즉시 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으면 뭐 당연히 만료 즉시 진작에 좋겠죠. 근데 요 의미는 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는 기간 만료가 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 꼭 뭐 등기 신청을 하는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간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은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물론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3번도 상당히 오답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기존 이거 틀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봤지만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지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이 틀렸네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예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네, 일단 이 집을 딴 사람한테 사고 파는 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듯이 아직 보증금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남아 있는데 누가 이걸 쉽게 집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집값 매매 대금에서 깎겠죠. 네, 하여튼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매도할 수 없다는 아니고 매도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잘 매도가 안 되겠죠. 아니면 값이 많이 깎이든지. 이제 5번입니다. 답은 결국 5번인데요.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것도 너무 참 좀
허탈합니다. 결국 답이 5번인 것을 보면은 굳이 사례에 나오는 뭐 날짜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걸 읽지 않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런 거 읽지 않더라도 이 지문 내용만 가지고도 답이 5번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전에 그 기억과 니은 비교화 문제도 그렇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퀄리티가 문제 퀄리티가 썩 좋은 그런 좋은 지문 세트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지문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